안녕하세요.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만큼 훌쩍 크고 저는 40대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결혼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3살 타월을 받은 남매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로 살리며 아이들을 키웠는데 사실 좀 미안한 이야기예요. 전업주부라는 게 사실 그냥 공짜 가족 엄두가 나는데 그랬어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지난 뒤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남편 혼자 무엇을 해낼 수 있겠어요. 계속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었습니다. 몸이 힘들고 잠을 못 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어디서 쉽게 벌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우리 큰아이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남편은 첫 번째 사업으로 PC방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을 돈이 없어서 남편의 퇴직금으로 겨우 차린 곳이었죠. 그래서 둘이서 모은 돈을 아끼려고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제가 PC방에서 일을 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남편이 일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막돌이 넘은 새끼가 되어서 어린이집을 맡겨야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첫째는 딸로 얌전한 아이라서 먼저 함께 일을 해보자고 결정했죠. 그래서 카운터 한켠에 큰 소파를 두고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PC방이라서 오전과 오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 소파에 앉아 있는 것도 지루할 만한데 저의 라이언은 징징거리는 거 하나 없이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때 애들은 걷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가자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 딸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은 PC방인데 거기엔 온갖 그린 포스터들이 잔뜩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딸 라이언이 따라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알바를 쓰는 비용까지 아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신혼 초반을 보낸 후 3년 정도가 지나니 자리도 잡히고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면서 조금 살만해진 것 같아졌습니다. 그러니 둘째가 들어왔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도와달라고 하면 남편 사업도 도와주면서 만능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시간이 금방 갔나 봐요. 저희 딸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희가 이사를 계획하는데 집에서 아이가 다녀야 하는 중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40분 이상 가야 되거든요. 남자아이도 아니고 여자아이니까 너무 먼 거리 혼자 다녀야 해서 걱정이 돼서 이사를 결심했죠. 남편도 기꺼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가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이사 준비는 어디로 갈 거냐? 이왕 하는 거 제게 말해봐 하셨어요. 집 근처에 와요. 주변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사는 며느리가 살들이 챙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좀 가까이 사자. 어머니가 저희 큰아들이 다니는 학교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해요. 큰아들이 다니는 중학교가 어머니가 사는 지역 근처에 있어서 그쪽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리자마자 그럼 본인이 사는 아파트 쪽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 잘 됐네. 그럼 같은 단지로 와요. 이렇게 가까이 사는 건 엎어지면 코다떼 사는 것도 좋잖아. 우리 집 근처에 중학교면 우리 뒤편에 있는 거예요. 잘 됐네. 우리 아파트로 와요.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 말고도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갈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대가 있었어요. 큰 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다니고 둘째는 초등학교 학년이니까 각자 방 하나씩 있어야 하니까 최소 30평 이상은 되어야 해요. 시어머니 아파트로 가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사는 아파트가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리 예산으로는 무리야?
그래서 최대한 버스로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로 정하려고 해요. 중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본인이 사는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사 오는 거면 좋은 곳으로 이사 와야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전세로 올 거 아니잖아. 영원히는 대출 좀 끌어와서 해도 되지? 그냥 형편에 맞춰야죠.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는 다른 곳도 갈 수 있어서요. 어머님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죄송한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렵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거절해도 남편에게 이야기했나 봐요. 남편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까 전화 줬다고 해서 엄마가 계신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돌봐주실 테니까 우리도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돌봐주시면 충분하죠. 그리고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우리와 같은 예산으로는 저곳에 갈 돈이 부족한데 거기에 가려면 약 8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그 돈이 어디서 몇 달 전에 모아둔 돈인데 당신 사업 자금으로 써서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로 가고 싶으면 어머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해요. 남촌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시어머니랑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떨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엄마랑 합칠까? 엄마도 혼자서 하기 힘들다 하시고 엄마 집에 들어가던가 하면 엄마 집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봐야 해요. 우리가 쉰평대 아파트를 찾아볼 거야. 방이 5개 있는 걸로 그게 얼마인지 알아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님을 모실 이유는 이렇게 위해서 재갚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예요.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 안 되게 뭐가 있는데 같이 살아요. 산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는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애들 사춘기 왔는데 어머니랑 같이 살면 애들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싫고 하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제가 완고하게 안 된다고 하니 남편이 무슨 말도 못하냐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돈 부족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못하는 건지 이래저래 해. 그렇게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사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줄 테니까 살림을 합치자고 하셨어요. 너희 이사할 때 돈 부족하다며? 그럼 그 돈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참에 살림 합치자. 나도 큰 아들 옆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며느리가 해준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어머님이 어느 정도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사업 때문에 지금도 바쁘시다. 그래서 저희 대출도 더 이상 긁을 수 없어요. 합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거절하는 것도 힘듭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의 엄마께 여유돈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귤농장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하셔서 손님들도 많고 요즘에는 서울의 마트와 계약을 맺어서 여유롭게 생활하시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 가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데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5천만 원, 그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요? 이따가 엄마가 너에게 돈을 계좌로 보내줄 거야. 너는 똑 부러져서 잘할 텐데 시댁 쪽에 너무 휘둘리며 살지 말고 그래봐야 남는 거 하나 없더라. 엄마만 봐도 알잖아.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돈 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당장 이사를 가야 되거든. 근데 엄마가 이 정도만 보태줄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돈을 보태줄게. 너 아직도 젊은데 못살림을 합쳐 괜히 시어머니한테 분돈 받고 모시고 살 생각하지도 마라. 그러다 너 골병 들어 시간 문제야.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랑 살림 합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 이사 비용에 필요한 돈을 보태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 덕에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와 거리가 약간 있지만 저희 딸이 학교 다니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분이 방들을 다 털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좋았어요.
이번 이사 때 둘째가 대학에 가기 전까지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철저히 하고 들어갔죠. 그렇게 이사를 한 후에 큰딸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첫째가 중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그날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하고 설레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첫째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둘째는 이미 첫째가 가던 길을 따르는 것이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첫째의 경우 처음 경험하는 것이 많아서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큰딸이 중학교에 입학했고 선생님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왔는데 그때 상담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편하신 날로 맞추어 주시면 된다고 했고 저야 어디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빨리 오시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시며 바로 다음 날 오후에 학교로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반 담임 선생님 뵈러 왔는데요. 오늘 오후에 상담하기로 하였거든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저가 선생님이에요. 이쪽으로 연락을 드린 이유는 예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예요. 혹시 예체능 분야로 가르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많은 친구들이 예체능을 하고 있어서 일찍 진로를 정하기 위해 미술 분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제가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어서요. 만약 괜찮다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얘기해보면서 제 미술 선생님이 어떻게 예술력을 보시는지 어떤지 확인해볼까요? 또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미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 아이는 그림 그리는 것에 소질이 있긴 했지만 다른 아이들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제 둘째는 남자아이로 장난감을 좋아하고 놀기를 선호했지만 여자아이들은 보통 조용히 앉아서 놀죠. 또한 제 큰아이도 다른 아이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지만 미술 분야로 진출하기에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나 우리 큰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날 집에 와서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오늘 큰애 담임 선생님 만나고 온다고 했잖아. 애가 사고 쳐서 부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미술을 너무 잘하는데 혹시 미술로 진로를 잡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내주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근데 미술하고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가서 물어봤어. 어느 정도래? 재능이 있다면 가르쳐야지요. 요즘에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TV에 나오던데. 나중에 우리 딸이 성공해서 TV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이 얘기를 꺼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 액수가 나오니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처음에 필요한 것은요. 재료는 주문해야 할 대로 리스트도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70만 원이나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30만 원 정도로 알았는데 이 정도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한 번만 보내는 것도 아니라 매달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미술학원이 그리 비싼지요. 여기는 잘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던데 우리 집과도 가까워서 아이가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아이에게 재능이 있다면 한번 시켜봐야겠죠. 어떻게든 시키고 싶었는데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학원비를 감당하느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고 싶으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니 큰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면 고민이 많군요.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본데 말도 안 돼. 차라리 그냥 저렴한 곳으로 보내보던지. 잘한다면 거기에서도 잘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진작 했겠죠. 근데 남편은 사업을 하니 밤늦게 오는 게 일상이고 우리 둘째는 11살인데 아직도 제 껌딱지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속이라도 풀자 싶어서 친정 엄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큰애 중학교 상담 다녀왔거든요. 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미술학원에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한 달에 70만 원이요. 그래도 큰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나의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시키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지라고 하길래 나가서 돈을 벌러 오래 알바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누가 뽑을까? 그래서 그렇게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돈을 걱정하지 마.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선생님께 말씀했는데 당연히 시켜야지. 그리고 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가르쳐 주어야 해. 이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돈을 낭비하는 것뿐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 걱정되기도 해. 벌써 매달 7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는지 의심될 때도 있어?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잘하는 일을 찾으면 그 일에 전념하면 되고, 그럼으로써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엄마가 돈을 보내주시니까 우리 손녀를 학원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우리 큰딸이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엄마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돈을 더 벌어오라고 야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죠. 한 날 남편께 앞에 생긴 치킨집에서 배달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까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에 그 치킨집을 보았어요. 상가에 새로 생긴 치킨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달원을 모집 중이었다고 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번에 만난 수아 언니의 형부도 자녀들이 크며 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투자하는 걸로 해서 그거 배달 바엔 나베 상가라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집 앞 상가면 나 아는 사람들 일에서 내리가서 치를 주고 오라고 주방 알바한 사람 구했음 내가 했을 텐데. 아무래도 배달 쪽이니까 당신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게다가 알바한 만큼 바로 돈 준다고 하더라고. 난 남편이 많이 힘이 들거든.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돈도 바로 입금해 준다는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어. 내가 지금 사업하면서 다 하다가 집에 겨우 오는데 밤에 배달까지 하며 돈을 벌어오라고.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 이러고도 내 와이프가 어떻게 남편이 힘들어하는지 알아? 이렇게 한글 표기법 및 문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않을까 저런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와이프가 어디서 나온 걸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어쩔 줄 알았던 생각을 해봐.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 애들은 계속 자라는데 당신이 올바르게 보내줘야지. 그런데 얼마나 어려워. 그럼 당신이 내게 생활비를 충분히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닌가? 곧 큰딸이 미술학원 수업비도 내야 하는데 지금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 그 돈은 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야? 장모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돈을 낭비하니까 부족한 거 아닐까? 내일 미술학원 수업비를 내면 안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절대 할 수 없네. 남편에게 말하니까 바로 알바를 찾아서 시급으로 일하라고 했어. 그러나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가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 갔어? 우리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받았으면 되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겠죠. 언제까지 친정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네 딸에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내야 한다는 걸 얘기하니 기가 막혔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친정의 도움을 받을 건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죠. 아니, 계속 돈을 벌어오라고 해서 집에 오자고 할 때도 남편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신경질적으로 카드를 던져버렸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개미술 안 시켰을 텐데. 이 카드로 결제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그만하고 빨리. 던져진 카드를 주워 단 제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고
왜 나는 돈을 이렇게 못 버나 하는 생각에 자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딸의 학원비를 내야 했으니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죠. 또한 남편은 우리 돈이 나가야 되니까 미술학원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결제하러 학원에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예쁜 소리가 생각보다 미술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을 추천드리려고요. 사실 입시에 우리 학원이 딱 들어맞는 건 아니거든요. 한 블록대에 미술학원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는 입시나 저희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 학원을 알아볼게요. 거기도 여기 학원과 학원비가 비슷할까요? 거기가 조금 더 비쌀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는 좋은 대학교에 많이 합격시킨다던데요. 그러니 이제부터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 이미 결제를 했으니 다음 달부터는 거기 학원으로 방향을 맞춰보세요. 거리가 멀면 부담되고 학원비가 많이 비싸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미술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저는 그쪽 미술학원 선생님을 추천받아서 들어가려 하는데 학원비 할인 가능한지 여쭤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미술학원에서 원장 선생님도 우리의 미술 실력을 칭찬하실 때 자신의 학원보다 더 좋은 학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원비 70만 원도 부담스러웠지만 딸이 잘한다고 하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니던 미술 선생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그런지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학원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시자 제 생각은 오로지 여기 학원비가 비쌀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될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게 카드 하나를 주시는데 거기에는 비와 준비해야 하는 재료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니까 학원비는 중학생으로는 90만 원이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1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군요. 6호로 그냥 초기 설정만 해주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알았다고 하고 학원에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딸이 이렇게 재능도 있는데 돈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애들 방학이 되면 친정이 보내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바짝 일할 수 있는 알바를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산행을 하는 도중 발목이 피었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심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서진 것도 아니고 핀 정도면 살살 움직여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굳이 저를 부르셔서 집안일을 시키시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뭘 못하겠어 너가. 집안일 좀 도와줘. 내가 세탁은 돌렸으니 탁탁 털어서 널어주고 그리고 걸려있는 빨래는 접으면 돼. 이따 집에 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내일은 언제 올 거야? 한두 번이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매일 같이 오라 가라 하니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어요. 아니,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진 것도 아니고 발목 잠깐 피신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나를 오라고 하셔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 당신이 저녁 때 퇴근하고 가서 어머님 도와드리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우리 이사할 때 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엄마도 계속 신부르지 않아서 편하고 좋은데 왜 그때 살림을 안 합치서 이 고생을 해? 저희가 이사할 때 모시고 살지 않아서 사단이 났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모시고 오자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집 이사할 때 돈 못 해준 건 우리 친정인데 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죠? 모시고 살아도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그리고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가볍게 발목을 비셨을 뿐이라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정말 대판 싸웠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날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대판 싸우고 서로 말 안 하는데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제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이 힘들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하는 줄 알아? 라고 했어요. 엄마 이번에 만개 하나 끝난 적금 있대요. 당신이 저번에 돈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첫째를 학원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를 모시고 오면 그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엄마에게 잘해봐 시어머니 적금 하나 끝난 게 있다고 하면 남편이 내게 어머님에게 예쁜 짓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어. 그 돈 필요 없어.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든 어머님이 그 돈을 우리에게 줄 일 없을 테니까 당신도 당신의 어머니를 끊임없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딸의 학원비 때문에 남편은 돈을 핑계로 시어머니를 모셔올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마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집이 너무 넓다고 하시면서 그 집을 팔고 우리 집을 살 때 보탤 의사를 밝히셨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머니는 15년 동안 그 대신을 해주시질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 더하여 주시겠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지금이라도 배우기 시작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엄마께서는 젊었을 때였더라도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을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돈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나에게 시어머니가 잘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방학이 되어 제주도 친정에 보냈던 며칠 동안 엄마와 시간을 보낸 뒤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아이들도 없으니 잠깐 오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집에 가실 생각은 없으셨고 갑자기 큰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짐을 챙기시겠다는 듯합니다. 가시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놀라서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다리도 다쳤고 애들도 집에 없어서 애들 방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모셔왔어. 같이 시간 보내면 좋잖아. 나도 효자 노릇 좀 하자. 엄마 다리도 다쳐서 생활하기 힘드신데 그리고 당신도 그러려고 애들을 진정해 보낸 거 아니야. 무슨 내가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셔오려고 애들을 진정해 보내. 내가 저번에 애들 없을 때 큰애 미술 시험 준비를 도와주려고 일부러 친정에 보낸 거잖아. 나는 내일부터 일하러 가야 돼서 어차피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셔야 되는데 왜 왔어? 제가 남편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께서 없는 것처럼 되는 듯 했어요. 살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했죠. 제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시어머니가 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돈이라도 받을 것 아니야? 이런 거에 점수 따면 좋잖아. 엄마 말고 자식이 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그 돈 다 우리에게 줄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없을 때 당신이 잘하면 돈 좀 받아볼 수도 있어. 그러면 당신이 힘들게 일 안 해도 될 거라고. 아니야. 그럼 당신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나는 내일부터 알바를 나가야 해서 신경 쓰는 건 없이 해야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돈이 언제 나올지 알면서 그 전에 알바로 돈을 더 벌 것을. 당신이 빠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모셨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보고 어머님을 잘 챙기라고 했지만 모셨던 건 당신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도 가게 나갈 준비를 하고 저도 알바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있는 듯 없는 듯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침부터 제게 밥을 차리라고 했죠. 너는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아침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빨리 아침을 차려야 해.
그래야 우리 아들도 따순발을 뜨고 나갈 거 아니야? 얼른 차려주세요.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일하러 가야 돼서 이제 나가봐야 해요. 밥은 밥통에 있고 제가 구원 켜놓았으니까 어머니 드시고 싶으시면 챙겨 드세요. 그리고 이기는 아침부터 뭐 먹을지에 관한 얘기예요. 느낄 줄 알았는데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서 내가 불편해하면 내가 안 할 줄 알겠지?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놓아야지. 우리 아들도 식사하고 나가서 일을 잘하려면 배가 고파서 어떤 일을 할까? 내가 밥 안 챙겨주고 빵 한 조각만 주면서 석이 꾸는 거겠지? 우리 아들이랑 살 때는 아침밥 한 그릇 먹고 나갔어. 시어머니는 계속 아침상을 차려달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나갔었어. 그리고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셨다. 근데 분돈 때문에 며느리 도리도 없이 안 하거나 안 하세요? 내가 내게 크게 말하라니까. 내게 바라는 게 많진 않아?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해야 할 거야. 아니야, 푼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푼돈 어머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푼돈이 없어서 지금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될 시간 없다니까 어머님이 주신다면 저가 아침상 차려드릴게요. 제가 눈이 번뜩이며 그쪽에 돈을 줄 수 있느냐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당황하셔서 무슨 돈이 붙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돈이 부었느냐고. 왜 돈을 그렇게 거느냐고 어디에 돈을 쓸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가 안방에 들어가 카드 한 장 들고 나와서 시어머니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의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약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것들 때문에 아이들을 제주도 친정집에 보내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보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건네준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딸이 미술학원에서 적어왔던 학원비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재료비와 수업비 등이 적혀 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보니 거의 14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목록을 시어머니가 물끄러미 보고 계셔서 제가 바짝 다가갔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번에 적금을 투자하셔서 수입이 생기셨다면 그 돈으로 우리 딸의 학원 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딸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님과 함께 온 이유는 어머님을 잘 사로잡으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돈이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하나뿐인 손녀를 잘 대해주면 좋잖아요. 내 말을 들었다가 시어머니가 놀랐는지 갑자기 짐을 챙겨서 우리 집을 나가셨어요. 손녀의 학원비를 듣자마자 나가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집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더 어이없었던 건 남편이 저에게 몸조심해야 하는 시어머니까지 내쫓아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러는 건 너무합니다. 함부로 우리 엄마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지 않아야 해요. 엄마가 적금 받은 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몸 아픈 양반을 이렇게 내쫓아야지만 속이 시원해. 며느리가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하나 있는데 어떻게 몸도 안 좋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가서 모시고 와. 내가 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 모시고 올 거면 당신의 어머니 댁에 가서 병수발 들어. 그걸 왜 나한테 시켜? 손녀 학원비 주기 싫어서 도망가는 어머님께서나 그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오라는 당신이나 진짜 이 집안에서 정이 다 떨어진다. 우리 그냥 이혼하고 당신은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은 내가 챙기고 하자.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남편은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고는 오히려 날 약올리듯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진심이야. 그래서 남편한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그래, 그러면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
여기 집으로 올 때 친정 엄마께 돈을 받았다는 건 알지? 이건 내가 재산 분할로 가져갈 테니까. 너, 여기가 나의 집인데 왜 나가야 해? 그리고 장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 너 이걸 다 갖는다고? 그래, 너의 욕심이 너무 과해. 아니야, 남편한테 기집 내놓고 나가라고 하자 눈이 뒤집혀서 자기가 왜 그러느냐고 했어. 그래서 다음 날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 진행해왔습니다. 어차피 서로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혼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남편의 사업을 계속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기여도가 50% 있고요. 저희가 집을 살 때만 해도 2억 1천만 원이라 엄마가 5천만 원을 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집이 5억이 되었으니 저한테 재산 분할로 3억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8천만 원 주기 싫어서 그날을 친 거였는데 그 상의 돈을 저한테 줘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이제 와서 저한테 무슨 이혼이라고 하던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 애들이나 있고 큰애는 중학생 사춘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이혼하면 애들에게 안 좋겠죠. 애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학원비도 안 주려고 그날 일을 그만두기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애들에게 잘 대해줬다면 나도 이혼을 제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잘해줬어야지. 아, 그래. 이제라도 잘할게요. 그래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요. 저렇게 했던 것을 진짜로 어떻게 믿을까? 여태까지 한 일이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받은 재산 분할로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미술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혼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바로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그날 친정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손주들을 데려가자고 했고 그 와중에 기이하게도 첫째 딸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우리 둘째 아들만 데려가겠다며 고집을 부리셨다고 해요. 결국 친정엄마도 그 집을 말리지 못했죠. 구속과 연근을 하며 저에게 이혼 변호사를 붙여주신 것은 엄마 덕분이었습니다. 좋은 변호사 덕분에 아까 말한 대로 재산 분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법원 결과도 그런 방향으로 나오니 전 남편이나 시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게 찾아와서 마지막에 남편이 잘못한 것으로 비난했지만 저는 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혼한 후 살고 있던 집을 당연히 팔아 남편이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 집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동거를거리면서 전 남편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합가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현실이 다가오니 따로 살자고 해서 원룸을 빌려 살자고 하며 부르짖는 시모를 보고 있으면 따라서 역시나 며느리인 저를 부려먹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나 남편이나 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딸의 학원비가 아까워서 화를 내는 남편이나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거리서 전전하는 것이 귀찮아서 내쫓았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이혼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재산 분할로 작은 전세를 하나 얻었고 요즘은 우리 큰아이가 하고 싶다는 미술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켜주고 있습니다. 진작에 시켜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라도 시켜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작은별이었습니다.